정책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비를 하라는 거죠. 잘 상황을 유지해서 넘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는 이미 경고를 줬다. 니네들 뭐 했냐? 국민들 스스로가 대비하지 않고 뭐 했냐?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CME 3월물 은선물의 일봉 차트 해가지고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은 여전히 지금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평선들이 수렴하면서 막 바닥을 다진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지금 이 모습은 굉장히 수렴을 했는데 폭발을 해도 되는데, 폭발할 만하면 또 누르고 이러니까 참 언제까지 이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더라도 힘들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선물은 레버리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하루 이틀 조정만 해도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실물 금과 은을 준비하시는 게 맞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꾸준히 우상향하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향후 시세가 기대되는 모습이다. 한국에서 금 투자 전문가로 유명한 주식회사 골드나라 배재한 대표로부터 2024년 가장 유망한 투자로 꼽히는 금을 투자해야 하는 이유 9가지를 들어보았다. 첫째, 금리 인하가 가장 큰 이슈죠. 금리 인하 시기에는 금값은 항상 주로 거의 상승을 해왔습니다. 지금이 그 시기입니다. 둘째, 양적 완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화폐를 발행을 한 거죠. 미국 달러화, 유로화, 엔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들을 시중에 풀었습니다. 이렇게 풀어내다 보면 자연적으로 금과 은에 대한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못 깨닫고 있고 관심이 없는데, 왜냐면은 하루에 뭐 10%, 20%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만에 뭐 2배, 3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이제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우리나라는 워낙 뜨겁잖아요. 뜨겁고 막 냄비 근성도 있고 매운 그런 화끈한 그런 기질 성향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움직이는 거는 별로 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막 시장에서는 이렇게 젖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 수밖에 없다. 셋째 이유가 탈달러화가 가속되고 있다. 브릭스 국가들을 위주로 해서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심하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석유를 수입할 때 위안화로 결제를 지금은 하고 있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브릭스 국가들에 대해서 달러를 쓰지 말고 우리 자체적인 통화를 빨리 개발해서 쓰자 이러면서 압박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가장 많이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통화는 유로화입니다. 유로화. 그 다음에 달러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브릭스 공용 화폐 이런 게 이제 나올 수도 있겠죠. 이제 위안화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세계는 굉장히 급속도로 천천히 모르는 사이에 막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넷째,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팔레스타인 전쟁도 있고, 중동 전쟁이 또 확산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인류 역사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된 그런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아름답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유토피아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자체가 굉장히 이제 진짜 투쟁적이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그런 거죠. 특히 요즘에 한국은 좀 더한 것 같아요. 너무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곳곳에 폭탄들이 존재를 한다 그러는데, 곳곳에 폭탄 지뢰가 막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믿을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선별을 해야 되고, 하나하나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 상태가 조금 더 이제 지속이 되면은 약탈하는 문화들 있잖아요. 이런 게 지금 만연해질 수도 있어요. 미국 가장 선진국이라는 미국조차도 슈퍼마켓에 물건 사는데 막 자물쇠로 잠궈 놓고 그러잖아요. 다섯째, 경제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실물금을 꼭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러는 거죠. 미국도 그렇고 경기가 경착륙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발부채 이런 게 너무 심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2금융권, 제3금융권, PF 자금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대출한 그런 저축은행들, 새마을금고 이런 데 굉장히 부실하죠. 너무너무 리스키한 상태입니다. 이게 언제 터져도 이상이 없다 할 정도로 하는 총재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도 계속 경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신중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비를 하라는 거죠.
잘 상황을 유지해서 넘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는 이미 경고를 줬다. 니네들 뭐 했냐? 국민들 스스로가 대비하지 않고 뭐 했냐?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미 정부는 그 리스크에 대해서 부채를 줄이고 과도한 빚 투자를 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항상 이제 최후의 보험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이제 금과 은이죠. 모든 자산을 다 투자할 수도 없고 투자하라고 얘기도 하지도 않는 거잖아요. 제 기준에서는 저는 자산의 한 10%에서 30%, 많게는 50% 정도까지는 실물 금과 은을 가지고 있어도 좋다.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은 1970년대부터 글로벌 골드 스탠다드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왔거든요. 유럽 중앙은행이 국내 총생산 GDP에 비례하여 화폐용 금 보유고를 균등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들이 각 나라별로 GDP 대비해서 금 보유고를 균등화하고 있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자, 1부에서 한 내용이었습니다. 1부 요약해 보겠습니다. 1971년 닉슨이 일방적으로 근본이제 마지막 헌정을 중단한 이후 유럽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근본이제 복귀를 원하는 프랑스를 필두로 유럽인들은 달러 지배력에 맞서기 시작했고 서서히 새로운 협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 유럽 경제 공동체 ECC는 뉴욕타임즈에서 다음과 같이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유럽은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평하고 내구성 있는 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통화계획에 대한 합의를 촉진할 것입니다. 분명히 유럽은 공평하지도 내구성도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달러 기준을 구상하지 않습니다. 달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자, 일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유럽은 세계 화폐용 금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몇몇 서유럽 중앙은행은 서로의 금 보유량과 유럽 이외의 주요 경제권 간의 금 보유량을 균등화하기 위해 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그들은 CBGA, Central Bank Gold Agreement라고 불리는 공동 판매 프로그램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를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유로존 머니터리 골드 GDP 2021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2021년도 GDP 대비해서 금 보유량을 유로존이 나라별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유로존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GDP 규모 이거거든요. GDP 규모가 요거예요. 까만색. GDP 규모 크기에 따라서 금 보유량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균등화시키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분명히 금이 너무 적은 아일랜드는 2021년에 몇 톤의 금을 구매했습니다. 스페인도 금이 너무 적지만 아래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GDP 규모에 비해서 금이 작지만 스페인도 뭐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2011년 네덜란드 재무부 장관은 의회에서 네덜란드 중앙은행 DNB,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DNB예요.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1993년 이후 1100톤의 금을 판매한 주된 이유에 대해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금 판매를 통해 DNB는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상대적인 금 보유량을 다른 중요한 금 보유 국가와 더 일치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DNB는 국제적으로 비교적 많은 양의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 야그에게 보낸 또 다른 질문은 지난 몇 년간 다른 나라들이 공식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매자는 국제 매장량이 증가하고 있거나 역사적으로 금 재고가 적은 개발도상국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Official Gold Reserve by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습니다. 웨스턴 유럽, 서유럽, 유나이티드, 미국, 미들, 중동, 뭐 이렇게 나옵니다. 뭐 동부 유럽, 아시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했습니다. 빨간색 이렇게 나오는 거고, 서유럽은 뭐 별 변동 없이 조금씩 줄이고 있다는 얘기고, 중동하고 다른 나라 아시아 국가들이 금 보유량을 이렇게 조금 늘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은 뭐 별 변동 없고, 요 밑에는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1971년도 이후에 이런 과정들이 있고, 최근에 2007년도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런 나라들에서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이 GDP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이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뭔가 균형을 맞추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예요. 예. 차트 3. 금융위기 이후 중국, 일본, 인도, 한국, 러시아, 브라질 및 나머지 세계는 금을 구매해 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미국, 중국, 유로존, 일본, 영국, 인도, 캐나다, 한국,
러시아, 브라질, 나머지 나라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규모에 맞춰서 움직인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한국도 아까 아일랜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지금 부족한 거죠. 캐나다는 금 보유량 이거를 아예 안 밝히고 있어요. 예전부터 자료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2008년 이후에 유럽 중앙은행들이 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금은 완벽한 대지 저금통이라며 시스템이 무너지면 금 재고가 이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몇몇 유럽 중앙은행들은 최근 몇 년 동안 금을 본국으로 송환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화폐 기금속의 비용 효율성, 보안 및 유동성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헝가리, 폴란드 이 나라들이 본국으로 금을 송환했답니다. 모든 금 보유량을 현재 도매 산업 표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금본위제를 준비하는 유럽 중앙은행의 또 다른 지표입니다. LBMA 굿 딜리버리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바는 국제시장에서 유동성이 없습니다. 전직 고위 관료들의 발언은 국제 통화 시스템의 금개편과 연결될 수 있다. 2014년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와 글로벌 금융은 전환점에 있습니다. 새로운 규칙이 선진국 내부뿐만 아니라 다음을 포함한 모든 신흥 경제국과 논의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흥 경제국은 중국입니다. 금 보유량을 균등화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GDP에 비례하여 국가 전체에 고르게 분산된 금 보유량은 글로벌 금 표준으로서의 원활한 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유럽 중앙은행들은 1971년 세계가 금본위제에서 종이 본위제로 바뀌었을 때 부채 악순환의 불가피성을 깨달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이 선호하는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통화제 설정은 국제적이어서 미국의 엄청난 특권을 박탈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채 초과가 발생했습니다. 경제적 희소성 규칙을 준수하면서 부채를 탕감하는 한 가지 방법은 중앙은행이 경제의 모든 과도한 부채를 매입한 다음 금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거. 경제적 희소성 규칙을 준수하면서 부채를 탕감하는 한 가지 방법은 중앙은행이 경제의 모든 과도한 부채를 매입한 다음 금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일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의 가치를 높여버리면 부채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의 부채 측면에서 발생하는 미실현 이익, 금 재평가 결과는 자산 측면의 자산을 취소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실현 이익은 자본으로 볼 수 있는 재평가 계정에 기록됩니다. 부채를 취소하기 위해 금을 재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려면 이 기사를 읽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말할 필요도 없이 금이 국제적으로 고르게 분산된다면 모든 국가는 재평가로부터 동일한 정도의 이익을 얻습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평하고 내구성 있는 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 통화개혁에 관한 것입니다. 유로존에서 금균형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증거.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OEMB 웹사이트에서는 동종은행과 동일한 GDP 비율로 금 보유량을 보유하려는 목표에 대한 중요한 성명이 있습니다. 유로 시스템에서 전체 금 보유량 측면에서 OEMB의 현재 금 보유량은 대략 ECB 자본 중 OEMB의 지분과 일치합니다. 각 나라들의 사정에 맞게, 각 나라의 GDP에 맞게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량을 맞추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이거 유로존 캐피탈 키 인 22 GDP 2021 이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오스트리아, 벨지움, 플러스 이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GDP 규모 대비해서. 야, 이거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오스트리아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OEMB가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은 총 준비자산과 오스트리아 경제 GDP의 규모에 비해 적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오늘날 유로존 NCB는 금을 거의 사고 팔지 않기 때문에 위의 진술은 2008년 이전 판매 기간 동안 유로존 국가들이 금과 GDP 비율을 동일하게 맞추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허구인지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완료되면 통화 및 정치 정책은 금과 GDP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유로존 전체에서 동일한 성장 수준을 생성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야, 여기서 문득 드는 생각은 한국은 굉장히 지금 GDP 규모에 비해서 아까 금 보유량이 굉장히 작다라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금을 준비를 하든지 한국은행에서 맞추든지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나요? 국민들의 금을 모아서 그 기준에 맞춰야 되나요?
그럼 강제로 뺏을 수는 없잖아요. 야, 그럼 국민들한테 어마어마한 금 가치를 줄 테니까 국가에 주십시오. 우리도 전 세계적인 금본위제 흐름에 맞춰야 됩니다. 이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야, 굉장히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언급할 만한 가치는 있지만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프랑스 중앙은행의 성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 은행은 지하금고에 2,435톤의 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하금고는 노면에서 27m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의 국가 금 매장량으로 약 800억 유로 가치로 평가됩니다. 프랑스의 국내 총생산 GDP, 즉 연간 소득은 2조 유로가 넘습니다. 따라서 국가 금 보유량은 GDP의 4%에 해당합니다. 유로존의 평균 GDP 금 대비 평균 GDP 가중 GDP 대비 금 보유 비율은 4%입니다. 프랑스는 동급 비슷합니다. 한국은 1.04%인가 그래요. 그럼 한국은 3% 정도가 더 필요하겠죠. 104톤이 1.44%인가 그러니까 1.04%가 그러니까 한 300톤 더 필요해서 우리나라는 한 400톤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거를 한국은행에서 급하게 안 사면은 어떻게 해요? 이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어마어마한 가치를 통해서 재평가를 해줄 수도 있겠네요. 이야, 자산의 변동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OEMB에 따르면 유로존에서는 NCB가 GDP 대비 적절한 양의 금을 보유할 뿐 아니라 총 국제 준비금 대비 금 보유량을 적절하게 유지하라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시무시한 내용이에요. 유럽은 총 해외 보유액은 금, 외환, SDR로 구성됩니다. 외환 보유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금 및 총 매장량에 관한 OEMB의 인용문은 벨기에에 대한 홀드코어의 이전 기사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벨기에 봅니다. 벨기에는 1996년 3월 27일 또 다른 203톤의 금 판매를 발표했는데 이는 판매로 인해 총 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럽 통일 과정에서 벨기에 국립은행 벨기에 국립은행을 촉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연합회원국의 총 매장량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됩니다. 금이 많은 사람은 금을 팔았고 중앙은행들이 금이 모자라는 사람들은 금을 사서 GDP 규모에 맞추고 있다. 이 얘기가 핵심입니다. 지금 이거 왜 맞출까요? 자,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법적 의무가 아니라면 유럽 중앙은행들 사이에 어떤 종류의 합의가 있는지 물었다. MBB가 답했다. 제대로 답을 할 이유가 없겠죠. MBB가 연례 보고서 및 보도자료를 통해 전달하지 않는 국제준비금 관리 측면은 MBB 규정 제35조에 규정된 업무상 비밀을 근거로 공개할 수 없는 기밀 정보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비밀을 근거로 공개할 수는 없대. 근데 유로존에서 GDP 규모에 맞게 금을 사고 팔고 각 나라들이 금 보유량을 지금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안타깝게도 비밀이래요. 비밀이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기밀 유지 의무의 일부입니다. 유럽의 균형 프로젝트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중앙은행이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OEMB는 조용히 침묵을 깨고 있습니다. 법적 투명성이 부족하다면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는 1980년부터 2021년까지 중대형 유로존 국가들의 총 보유량 중 금 비중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유로존 골드 as a percent of total reserve 이렇게 나옵니다. 오스트리아, 벨지움, 프랑스, 저머니, 이태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렇게 나옵니다. 색깔별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유로존 총 보유량 대비 금 비율 이렇게 지금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수준에 맞게 이렇게 바꾸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스페인을 제외하면 모든 중대형 경제의 총 보유량 대비 금 보유 비율은 1980년에 50%를 넘었고 1999년에는 50% 미만이었으며 현재는 약 50%입니다. 이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이 기간 동안 금을 거의 판매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반면에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은 대부분의 금을 팔았으며 비율은 더 큰 동료들과 나라들과 비슷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국제준비금을 조정하는 유로존 차원의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비밀인데 맞추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 네. 숫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금 대 GDP, 금 대 총 보유 비율이 일치한다면 총 보유 대 GDP 비율도 일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는 네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전체 유로존에서 총 준비금과 GDP 비율의 조화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로존 토탈
Reserve as a percent of GDP 나옵니다. 유로존 전체를 한번 내본 겁니다. 이거 유로존 GDP 대비 총 준비금 비율이 거의 GDP 대비해서 일치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유럽이니까 유로화를 쓰는 준기축 통화의 나라들이니까 유로존이니까 금 보유량이 당연히 많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그 각 나라들의 금 보유량을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금 분석가로 나는 국제준비금을 조화시키려는 유로존의 노력에 대해 모든 동기를 알고 있는 척하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은 금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통화 시스템을 재설정하기 직전에 유로존 내에서 모든 금과 GDP 비율을 정확히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무시무시합니다. 예.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유로존의 금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로존이 GDP를 기준으로 유럽 이외의 경제에 비해 적절한 양의 화폐용 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로존의 중대형 경제에서 금 대 GDP 비율이 거의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 목표는 첫 번째 목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유로존의 모든 국가에서 총 준비금 대 GDP 비율을 동일하게 유지하여 금을 재평가하기 전에 금 대 GDP 비율을 미세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로존의 중대형 경제에서 금 대 총준비금 비율을 거의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이 목표는 외환 보유액 조정을 통해 달성되며 이전 세 가지 목표를 충족합니다. 다섯 번째, 화폐 재설정을 준비하십시오. 그레이트 리셋을 준비하십시오. 유럽연합의 나머지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완벽한 일치는 아니지만 헝가리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91톤의 금을 구매했고 현재 유로존 국가와 동등한 수준이 된 것은 우연이 될 수 없습니다. 야, 헝가리란 나라는 잘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91톤의 금을 구매했대요. 유로존 국가와 GDP 대비 동등한 수준을 맞췄대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폴란드는 2019년에 99톤을 구입했고 2022년에 100톤을 추가로 구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동등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야, 폴란드가 금을 산다 그러더만 금을 사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야, 어마어마한 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체코도 잘 사는 나라가 아니죠. 체코는 가까운 시일 내에 90톤을 구매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동등한 수준의 구매를 위한 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들 중앙은행은 금을 구매하는 모든 종류의 이유를 언급할 수 있지만 그중 하나인 보유고 균등화는 숨겨져 있습니다. 2018년 헝가리 중앙은행은 국제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의 시기에 안정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을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에 맞게 설명하면 최대한 명확해집니다.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국가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선진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금 구매에 더 민감합니다. 내 분석에 따르면 유로존과 EU의 금 전략은 하나이며 동일합니다. 이는 주로 GDP 대비 금 비율이 동일한 중대형 경제와 GDP 대비 국제 보유고가 동일한 모든 경제에 관한 것입니다. EU의 모든 국가는 내가 위에서 설명한 금 전략에 비밀리에 동의한 것 같습니다. 내 분석이 정확하고 보유고 균등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EU의 일부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체코 같은 나라에서는 금을 구매하고 다른 국가에서는 덴마크 외환을 구매하며 다른 국가에서는 크로아티아 외환을 판매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EU 이외의 국가들도 계속해서 금을 매입하여 동등한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물론 미국은 제외. 위에서 설명한 재설정은 모든 대규모 경제가 극복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을 때 발생합니다. 정부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금을 재평가하는 것은 그들이 더 자주 하고 싶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의 창 하나로 기결됩니다. 한 국가가 성급하게 단독으로 추진한다면 금본위제로의 원활한 전환 기회를 망칠 수 있습니다. 나는 1970년대 유럽의 정치인들과 중앙은행가들이 확고한 장기적 금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황이 발전했습니다. 스위스 국립은행은 2005년 3월 10일에 1300톤의 금 판매 프로그램을 완료했습니다. 금 판매 이전에는 금 보유량에 대한 스위스의 상대적 위치가 G10 국가 중에서 극단적이었습니다. 유럽은 금 대 화폐 기본 비율이 아닌 금 대
GDP 비율을 균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구상하는 금본위제는 고전적인 금본위제보다는 금 가격 타겟팅 시스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자 시스템에서는 사람들이 중앙은행에서 고정 가격으로 은행권을 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화폐 기반은 금으로 뒷받침됩니다. 금 가격을 목표로 삼아 사람들은 자유시장에서 중앙은행 통화정책을 통해 안정된 가격으로 금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유로존에는 금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탕감해야 할 부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150%인 반면 독일은 70%입니다. 이 시리즈의 3부는 위험 공유, 즉 모든 NCB의 재평가 계정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이탈리아에서 다른 국가로 부채를 이전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 이 굉장히 재밌는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저도 한 번 더 다시 정밀하게 또 공부를 해봐야 되는 내용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이거.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열심히 4년 전에도 열심히 이래 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했구나. 이 당시에 2019년도, 20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때가 굉장히 저한테 있어서는 아주 많은 분들이 찾아왔던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화폐개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단위 있잖아요. 그거를 뭐 1,000원을 뭐 1환으로 바꾼다든지 화폐 단위를 축소하는 거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보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 정치 상황이 굉장히 불안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는 뭐 조금 그때보다는 낫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와,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막 위태위태해요. 너무나 위험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 세상이 너무 수상합니다. 이거 그냥 제가 위기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수상해요. 신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 이런 곳에서 이자를 12% 조건부 특판 해가지고 13%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다 빨리 팔리고, 신협에서는 또 뭐 특판 예금 받은 거 만기돼가지고 찾으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돈을 안 주는 이런 일들이 있고, 그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한두 개 빼고는 또 삭제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실제로도 화폐개혁 여기 관련된 내용들이 이 당시에 4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굉장히 좀 불안했고 이랬는데, 실제로 요즘 같은 경우도 그게 일어나고 있어요. 단톡방에 오픈 카카오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분이 좋은 정보들을 나누고 있어요. 금과 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정보들을 나누고 있거든요. 좋은 뉴스들도 주고 있고, 어느 한 분이 주신 거예요. CBDC 향후 추진 계획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제 19년도, 18년도, 20년도 이때는 CBDC가 이제 추진을 할 것이다.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해가지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있는 화폐 체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 현금 없는 사회가 온다. 이런 식으로 4년 전, 5년 전에 예상을 하고 뉴스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타임 스케줄들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과거형이 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어느 정도 테스트를 다 했고, 파일럿 테스트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2023년 11월 정도에 와 있는 거죠. 거의 이제 12월 2023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2023년 1월에서 9월 관계기관 협의를 했고, 법 제도적 이슈를 점검을 했어요. 이미 다 했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테스트 기본 계획을 발표했고요. 시스템 개발 용역을 공모했고, 공모가 누군가 됐겠죠. 그럼 10월 이후에 참가은행을 모집했고, 활용 사례 구체화 나왔고, 테스트 상세 계획 발표 10월 이후에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연말 안에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 중에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념 검증 실시하고, 4분기 2024년 4분기 지금 뭐 내년 9월달 앞으로 9개월, 10개월 후 되면 테스트 실시해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데서는 한다 안 한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신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가 고금리 특판 상품을 내놓고 하는 게 굉장히 이거 지금 수상하거든요. 그러면은 예금 금리를 12%, 10%, 뭐 13% 준다 이러면은 대출 금리를 얼마나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고금리를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신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있는 매장이 LCT 매장인데,
LCT의 이 고가 아파트 레지던스잖아요. LCT 레지던스를 신협이 몇 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때 막 투자를 해가지고 분양을 받았겠죠. 근데 느닷없이 연말에 자기들이 있잖아요. 그 자산을 정리한다 그러면서 이 몰래 한 개씩 레지던스를 내놓고 있어요. 제가 지금 최근에 소식 들은 것만 2개 정도를 내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LCT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가격이 굉장히 세게 형성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뭐 71평, 71평 이런 걸 35억 정도에 내놓고 암암리에 매수자를 선정해 놓고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뭐 입찰 공고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그 신협 지점 있잖아요. 그런 데서 불러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나 봐요. 최고가일 때는 뭐 48억 이렇게 찍었던 건데 지금은 조금 내려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산을 좀 정리하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이 좀 들기는 들어요. 밖에서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이유 없이 고금리를 준다고 유혹을 하면은 고수익을 준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백발백중 사기거든요. 사기. 근데 지금은 공신력 있는 기관들에서 지금 고금리 판을 막 내세우고 있으니까 야, 이 참 난감해요. 세상이 굉장히 조금 어수선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진짜. 그리고 실제 이때보다 몇 년 지금 겨우 3년, 4년 정도, 3, 4, 5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이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은행의 그때 한도가 뭐 4, 5년 전에는 어느 정도 자유로웠죠. 5천만 원을 뽑든 1억을 뽑든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현금을 한 번에 2천만 원 이상 뽑으면 안 된다. 근데 어느 순간에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제는 1,000만 원 이상 하루에 현금 인출을 하거나 현금 입금을 하면은 금융 뭐 무슨 분석원 있잖아요. FIU에 직접 보고가 돼서 들어가요. 그리고 자료가 누적이 되는 거고 너무너무 반복이 되면은 의심 사례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국세청에 통보를 해요.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 이게 수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검찰에 고발을 하겠죠. 검찰에 고발을 하면은 경찰과 검찰이 국민들의 자료를 볼 수 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은행에 가면은 500만 원 이상을 찾게 되면은 문진표를 작성해라 그래요. 이때까지는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서 뭔가를 안 써보신 분들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하셨는데 한번 찾아가 보면은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막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금이 만기가 됐다, 적금이 만기가 됐다. 그래서 현금을 좀 찾아서 쓰고 싶은데 그 현금을 안 내준다는 거죠. 지금 이제 현실로 다가와 버린 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전 같으면은 한 10년 전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은 이거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열심히 저축을 해서 은행에 돈을 넣어놨는데 그거를 현금으로 찾든 뭐 계좌 이체를 사든 수표로 찾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디 쓸 건지 다 물어보고 까다롭게 한 다음에 돈을 안 내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은행에 있는 일선 지점들이 통폐합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현금을 안 내주면서 굉장히 이제 불편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네. 거기다가 이 참 9.19 군사 합의를 완전 파기시켰는데 참 이것도 애매하게 솔직히 내용 자체는 북한에 굉장히 유리하고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안 지켰거든요. 그런데 막상 또 파기하고 나니까 또 불안하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 정세가 하여튼 막 골 때립니다 이거. 예.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달러 발행을 너무 남발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화폐 가치는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야 되는데 금과 은 가격은 끊임없이 누르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2,000달러만 올라가면 의도적으로 계속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투자자들이 지칠 정도로 막 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이제 쳐다보면 환장하는 거죠.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반면에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가 나와가지고 그쪽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또 그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경향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믿고 뭘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참 모를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굉장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분들도 암호화폐 투자, 비트코인 투자에 굉장히 많이 지금은 엄청나게 움직이신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예. 아마 저는 아직까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투자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좌를 개설하고 뭔가 하는 순간 그때가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인간 지표로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그런 일이 있다면. 예. 계란말이님, 종이 금은을 이번에도 미국 연준이 계속 누를 수 있을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예, 그러네요. 저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 한번 눌러봐라. 눌러보는데 그게 결국은 세상 일이라는 게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누르면 누를수록 어느 순간에는 응축된 힘이 모여서 나중에 폭발할 때는 더 큰 그런 현상이 생겨버리니까. 그렇잖아요. 아주 높은 곳에서 공을 튀기면은
그 반발력이 굉장히 또 세지면서 많이 튀어오르잖아요. 지금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실질적인 큰 뉴스는 유럽 연합 있죠. 유럽에서 유럽 나라의 국가들이 금 보유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GDP 규모 대비해 가지고 금을 사고 팔고 하면서 그거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맞추고 있어요, 그거를. 금 보유량을. 그러면서 그게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게 어떤 보이지 않는 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근본이제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모든 국가들도 이미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GDP 규모에 맞춰서 금 보유량을 국가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뉴스거든요. 근데 뭐 사람들 뭐 관심이 별로 없죠. 예. 맞아요. 지난주에 신협 일부 지점에서 적금 만기된 사람들 돈 못 돌려줬다 이런저런 핑계대고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협에서 무슨 문제가 있나 봐요. 예. 새마을금고는 뭐 행안부 관련돼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던데, 그죠? 레고랜드 사태도 그때 막 터졌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수습이 된 거고, 이렇게 이제 뭐라 합니까, 전조현상이라 그럽니까? 이런 것들이 일련의 현상들을 모아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어요. 큰 지진이 오기 전에 있잖아요, 자그마한 것들이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레고랜드 사태, 그 다음에 뭐 새마을금고 부실 문제, 그 다음에 이번에 신협이라든지 이런 문제, 이런 게 한두 개씩 지금은 뭔가 여진이 오듯이 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사이에 지금 CBDC 관련돼 가지고 스케줄들이 쫙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 헤드라인만 따면 연합인 포맥스에 썼는데 진짜로 이게 얼마 전 뉴스인데, 예적금 금리 올리는 은행권 수신 경쟁에 새마을금고 12% 금리도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그냥 주변에서 그냥 개인으로 사채로 돈 빌려주고 12% 줄게 이 정도만 해도 아마 사기꾼 소리 들을 건데, 아마 장난하냐고. 굉장히 위험한 거 맞죠? 24% 준다 이렇게 해도 조금 못 믿을 그런 건데, 여기도 보세요. 새마을금고 9% 턱판 하루 만에 완판. 지금 기준금리가 한국에는 3.5%거든요. 한국은행에서 턱판 9%를 준다 그러면 여기서 예대금리 마진을 먹고 은행은 생존을 하고 수익을 얻는데, 턱판을 9%로 팔면은 이 대출을 하는 거는 몇 퍼센트 한다는 거예요. LCT 여기 같은 경우에도 자금 사정이 안 좋으니까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빌려주는 거 보니까 은행 이자가 15% 이렇게 내던데요.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 문 열자마자 고객 수십 명 오픈런, 시즌마다 8에서 12% 고금리 턱판 출시, 2개월 동안 총 4억 원 수신 순유입 됐다 이렇게 나오네요. 중앙에 금리 경쟁 못하도록 지도를 하겠다. 정민아 기자가 썼네요. 지도를 하는데 뭐 지도만 하겠다는 거지, 뭐 돈 뭐 없는데 모으면 좋은 거죠. 서울권 새마을금고 120곳 적자 부실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1인당 영업 손실 1억 이상도 33곳, 자본금 165억에 125억 손실 난 곳도 있다. 지배구조 혁신으로 위기 막아야, 김태호 기자가 썼네요. 새마을금고 관련돼 가지고 뭔가 수상하다는 거예요.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예금 4.35%, 적금 13.6%. 대박. 연말 여윳돈 굴릴 기회. 야, 이게 이런 게 기회일까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주변에서 연 뭐 10% 준다, 20%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이미 뭐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혹시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10%씩 빨리 10번 받고 원금은 회수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하셔야 돼요. 이 다음 뉴스로 할 게 CBDC에 관한 건데, 똑같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CBDC를 우리는 지금 뭐 서둘러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한국에서 금화도 나온다. 금화는 합법적으로 이거를 뭔가를 돈으로 바꾸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금거래 유통에도 조금 변화가 생길 거예요. 아마 미국이나 이거를 만드는 미국 조폐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서 이제 유통이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조폐국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요.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쭉 해요. 다양하게 이제 만듭니다. 그럼 얘네들이 만든 거를 일반 국민들한테 이걸 바로 풀까요? 이제 한 번씩 이벤트성으로 현행주와 무슨 이벤트 하면서 조폐공사가 풉니다. 근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수없이 많은 물량을 이렇게 한다? 안 되거든요. 결국은 어떤 형태의 유통이 되냐면은 한국 그 조폐공사에서 만들어냅니다. 금화를 뭐 은화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겠죠. 그럼 이거를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금 도매업자들한테 입찰을 붙이겠죠. 그죠? 그러면 큰 회사들, 한국금거래소, 그다음에 뭐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서 붙겠죠. 그죠? 그럼 얼마만큼 물량을 사는 겁니다. 따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원하는 만큼 물량을 사는 거죠. 1차 딜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차 딜러로 흘러가고, 그리고 그 금을 보유한 만큼 가지고 있다가
금원값은 계속 변동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그런 상황 하에서 이게 이제 어느 딜러가 어떻게 언제 푸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가격들이 변동을 하는 거죠. 특히 은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가격이 한참 이글 은화 같은 경우 높았다가 어떤 대량으로 들고 있는 딜러가 물량을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리미엄이 빠지면서 가격이 좀 떨어지는 현상이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죠. 이렇게 변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이제 저는 좀 들어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이렇게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초에 매번 만들어내고 오는 1차, 2차 아니면 뭐 만들어내고 생산되는 때 그때 시점에 뭐 가격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아마 어떤 움직이는 그게 있을 겁니다. 시행착오를 해가면서. 시뇨리지라는 게 붙을 거예요. 아마 국가에서 발행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이제 시뇨리지 효과라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100달러를 만드는데 뭐 5센트가 들어간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그 남은 돈들이 전부 시뇨리지로 인해서 돈을 번다. 그래서 종이 달러를 수출해서 미국은 돈을 번다. 부자가 된다. 경제가 번성한다.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스라엘 하마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중동 전쟁에 이제 미국이 적극적으로 전면적으로 참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현명한 판단일 거예요. 미국 국민들을 생각을 해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전쟁이란 게 굉장히 무섭고 직접적으로 이제 개입해서 전면전에 들어가게 되면 그 나라는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영국이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파운드와의 패권을, 세계 패권을 미국에 넘겨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실수를 하겠나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상황이 오면은 일반 금들 있죠. 제가 볼 때는 종로에 나오는 이제 일반 업자들이 만드는 그 막금, 주물금 이런 거는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는 주얼리를 만들기 위한 정도의 금들만 유통될 거예요, 아마. 한도가 그렇게 바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국민들이 전부 다 금화를 가지려고 할 거예요. 당연하죠. 국가에서 보증하는 건데. 그 다음에 그게 유통되면서 또 여러 가지로 1차, 2차, 3차 시장, 뭐 다시 또 중매 시장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어쨌든 꽤 조금 이 기금속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흥분되고 재밌는 상황이 연출이 되겠다. 심심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몇 개의 수량을 일정하게 2만 개, 뭐 몇만 개 발행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많이 발행하는 수치만큼 움직이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 전 뉴스인데요. 뉴스 1 뉴스 가져왔습니다. 한은 총재, CBDC 논의 시급, 미룰 수 없는 중요 과제다. 스테이블 코인 가치는 불안정하고 안착된 금융 안정이 의문이다. 2단계 CBDC 실험에 국민 경험 중요하다. 의의가 크다. 서울 뉴스1 김혜지 기자가 나왔습니다. 썼습니다. 그를 CBDC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CBDC 도입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성을 지닌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불과 1, 2년 전만 해도 보세요. 제가 그때 계속 방송하면서 스케줄이 이거는 무조건 가는 방향으로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아직 뭐 검토 중이다, 뭘 한다, 뭐 세계적인 진행 방향을 지켜봐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성을 지닌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3 MOEF, BOE 뭐 많습니다. IMF 국제 컨퍼런스 연설을 통해 최근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기 시작하면서 CBDC가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연구 과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혀졌다. 야, 리디노미네이션과 화폐 개혁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뭔가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촉이 오는데요. 제 촉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촉이 오는데요. 아까 그 있잖아요. 작은 금화에 이론수 해봐야 굉장히 작거든요. 거기에다가 10만원, 100만원 액면가를 집어넣는다. 와, 그거 끔찍한데요, 그거. 그럼 CBDC가 나온다? 야, 쉽지 않습니다. 이 총재는 규제를 받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은 이름과 달리 가치 측면에서 불안정하다. 만일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지급 수단으로 자리를 잡으며 중앙은행 화폐 등을 구축할 경우 금융 시스템이 과연 안정적으로 움직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면 화폐의 단일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며 더 나아가 화폐 발행 주조 차익, 이게 시뇨리지입니다. 시뇨리지. 화폐 발행 주조 차익과 통화정책 수행 방식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거는 국가가 가지는, 한국은행이 가지는 고유의 권한인데 민간에서 이걸 침범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특히 미국에서는 최근 페이팔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PYUSD가 사용되는 실정이다. 이에 이 총재는 만일 유사한 스테이블 코인이 비자나 마스터카드처럼 국제 네트워크를 가진 기관에 의해 발행된다면 국가 간 자본 이동의 변동성이 커지고 통화 주권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거는 암호화폐, 비트코인, 알트코인 이런 거를 신봉하는 사람들, 또 반대로 걱정하는 사람들, 전통적인 화폐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항상 주장해오던 내용입니다. 통화 주권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국가에서 가만히 두겠느냐?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이 총재는 민간이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할 때 중앙은행이 이를 단일화해 토큰화된 지급수단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냐는 의견도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CBDC가 민간 부분의 필요에 의해서도 주도되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런 점을 고려해 지난 10월 4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국제결제은행과 협력해 CBDC 관련 1단계 모의 실험에서 2단계 모의 실험으로 넘어가기로 했다. 1단계를 끝냈다는 거예요. 2단계 합니다. 모의 실험으로 넘어갑니다. 지난 10월 4일날 그때 결정했다는 얘기고요. 이 총재는 2단계 CBDC 모의 실험은 앞서 설명한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용 CBDC 대신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로써 은행은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예금을 디지털화한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기관용 CBDC로 100% 담보된 이머니 토큰도 발행할 수 있을 예정이다. 이들 예금과 이머니 토큰은 모두 중앙은행과 은행이 공동 운영하는 통화 원장에서 발행 유통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총재는 경제의 디지털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미래는 빠르게 변화하고 중앙은행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 민간과 같이 경쟁하면서 기술적, 제도적으로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이 이런 변화 과정을 좀 더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우리가 CBDC를 도입할 테니까 최대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경험하고 공부하고 변화에 따라오도록 노력을 하라, 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굵직굵직한 뉴스가 지금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는 총재 CBDC 도입론이 시급, 미룰 수가 없답니다. 예. 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제 가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지금 지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지고 있는 100만원, 200만원, 1억, 2억. 예. 여기 플러스 중앙은행에서 또 발행하는 새로운 디지털 화폐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중적으로 당분간은 가겠죠. 이야, 여기에서 한 개 더 칩니다. 플러스 1. 이제 한국은행에서 조폐공사를 시켜서 법정주화, 액면가를 기입한 법정주화, 불륜주화, 한국형 법정금화를 만들겠답니다. 금화를 만들면 당연히 은화도 만들겠죠. 나중에 금을 하게 되면 은도 할 거 아니냐 이러면은 잠깐 무마시키기 위해서 아직은 은화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 이렇게 될 건데, 근데 누가 은화에 대해서 하라 말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금거래량에 비하면 상당히 저조한 편이라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딴지를 걸 이유도 없이 제가 볼 때는 금화, 은화가 자동적으로 발행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업계에는 굉장히 많은 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 국민들이 이제는 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이글 금화라든지 캐나다의 메이플 금화라든지 영국의 브리타니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호주 플러스민트 캥거루도 있고 각 나라별로 다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런 걸 안 만드냐라고 저는 이제 항상 얘기를 했죠. 근데 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거든요. 지금 입장에서는 이게 국가에서 조폐공사에서 한국은행에서 이제 민간 금영업 을 하는 범위를 이제 뛰어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같은 이제 금 사업을 하는 사람은 반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걸 통해서 기술력을 높이고 부기를 선양하고, 어쨌든 국민들이 더 좋은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금화, 은화를 많이 가질 수 있으면은 저는 솔직히 환영이죠. 저는 찬성합니다. 어디 제가 그걸 한다고 해서 더 팔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여기 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생각이 바로 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단톡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대략 생각나는 건 이래요. 첫 번째, 민간 영역 금 거래에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되니 단체로 반대가 심할 것 같다. 누가? 금 관련된 업자들이 반발이 심할 것 같다. 반대가 심할 것 같다. 근데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정부 부처에서 하겠다는데, 그리고 명분이 이길 수 있는 명분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런 거. 두 번째, 막지는 못할 것 같고 진행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세 번째, 불리온 주화가 나오면서 부가세 논쟁이 붙을 수도 있겠다. 이게 맞아요. 사천지님이 조금 전에 얘기한 건데 저도 이제 이 생각이 들은 거예요. 불리온 주화라면 주화에 액면가를 넣는 거거든요. 액면가를 넣으면 돈이에요, 돈. 주화, 돈으로 가버리는 순간 우리나라는 금 제품, 원 제품, 골드바, 실버바를 화폐로 인식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부가가치세를 부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금과 은을 사고 싶은데 이게 장애 요인이 가장 큰 게 부가가치세였거든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들고 나온 매매가 중매거래 매매고요. 자, 이거하고도 이제 지금 논쟁이 붙을 수도 있어요. 액면가 우리나라로 뭐 5만원, 10만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10만원 이렇게 많이 적으려니까 물론 뭐 새기면 됩니다. 근데 또 이것만 새겨가지고 또 이제 이상하니까 또 여기를 하면서 야 어쩌면 또 지금은 어떤 생각인데 또 리디노미네이션 이야기가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예. 부가세 논쟁이 붙을 수도 있겠고 여기서 4번을 넣어야 되겠다. 예. 화폐 단위 축소 리디노미네이션 논쟁이 나올 수도 있겠다. 어떤 생각이 그렇네요. 우리가 본 미국의 달러라든지 뭐 1달러, 5달러, 10달러, 50달러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참네 글을 넣을 것도 많은데 여기에다가 뭐 10만원, 최소 10만원이나 100만원은 넣을 거 아닙니까? 액면가에 5만원을 넣든 10만원을 넣든 10만원만 해도 숫자가 몇 개입니까? 그럼 분명히 담당자들이 앉아가지고 이 숫자 너무 많아 안돼 막 이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새겨 넣을 것도 많은데 누구를 새겨 넣을지. 지금 우리가 뭐 현존하는 역대 대통령에 분명히 이제 초상도 들어갈 수가 있을 거고요. 제 생각에는 무궁화가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그죠? 거북선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한국을 대표하는 호랑이, 조폐공사에서 호랑이를 썼거든요. 이미 호랑이 문양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뭐가 들어갈까요? 호랑이가 들어갈 가능성이 제 생각에는 가장 높을 것 같은데, 그럼 앞면에는 또 뭐가 들어갈까? 이제 수없이 많은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5번 시중 금거래소나 금은방에서 거래되는 골드바 거래량은 많이 줄겠다. 왜냐하면 법정 금화가 나와버리니까 당연히 시중 금거래소나 금은방에서 거래되는 골드바 거래량이 많이 줄겠죠. 그 다음에 6번 국민은 불리온 금은화에 관심이 많아지고 보급이 확대되겠다. 이게 아주 긍정적인 거라고 봐요. 저는 어쨌든 이렇게 빨리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이 업계 관계자들이나 이 진짜 이 도매업자들이나 이 뭐 한국 금거래소 관련자들이나 금거래를 크게 하는 사람들이 저 보면 진짜 엄청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코멘트일 수밖에 없네요. 예. 근데 이거는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예. 7번째, 이제 중매 거래를 하는 저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위협이 될 수도 있겠다. 추이를 잘 보고 대응을 잘 해야겠다. 이 정도 생각이 드네요. 하면서 더 추가적으로 어떤 그게 나오겠느냐 있으면은 달아주세요.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재미있어지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금화를 만들고 그 나라의 조폐국에서 그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액면가를 부여해서 찍어내요. 그럼 이게 이제 돈이 되는 거예요. 돈. 이거를 한국에서도 이제 하겠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좀 늦었죠. 우리나라 정도의 기술력이나 그게 되면은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게 맞죠. 오픈톡방 입장시켜 드릴까요? 예, 라이브 할 때는 잠시 또 열어놓거든요. 예, 지금 라이브를 시작했으니까 잠시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금과 은을 사랑하고 실물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됩니다. 좋은 정보들, 특가 정보들 나갑니다. 근데 꼭 이렇게 비밀번호 없이 코드를 자유롭게 열어놓으면은 참 이 나쁜 악당들이 들어와서 회방을 놓고 그렇게 합니다. 어딜 가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라이브 시간이라서 잠깐 열어놨습니다. 예. 제 뉴스부터 하나 봐야 되겠다. 김해 인터넷 신문인데 제가 사는 곳이 여기 창원, 김해, 마산, 진해, 부산 이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장유 이제 신문, 김해 인터넷 신문 여기서 이제 제가 보도 자료를 주면은 여기 기자님이 또 하나 올려줘요. 금값 금시세 산타랠리를 기대한다 해가지고 오늘자 나온 뉴스예요. 디스커버리 뉴스 여기서 이제 매주 또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거품 없앤 골드바, 실버바, 중매거래 인기, 금리 인하 시기 급증하는 금테크, 산타랠리를 기대한다. 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뉴스는 이겁니다. 이거 한국경제 뉴스에 나왔고요. 정부 액면가가 표시된 법정 금화 발행을 추진한대요. 빠밤 이제 큰 겁니다.
이제 저도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왜 우리나라 정부는 금 투자를 많이 안 할까? 외환 보유고에서 금 보유 비중을 많이 하지 않을까? 너무 아쉽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미국의 이글 금화라든지 캐나다의 메이플 금화라든지 뭐 영국의 브리타니아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호주 플러스민트 캥거루도 있고 각 나라별로 다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런 걸 안 만드냐라고 저는 이제 항상 얘기를 했죠. 근데 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거든요. 지금 입장에서는 이게 국가에서 조폐공사에서 한국은행에서 이제 민간 금 영업을 하는 범위를 이제 뛰어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같은 이제 금 사업을 하는 사람은 반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이거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뭐 이걸 통해서 기술력을 높이고 부기를 선양하고 어쨌든 국민들이 더 좋은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금화, 은화를 많이 가질 수 있으면은 저는 솔직히 환영이죠. 저는 찬성합니다. 어디 뭐 제가 뭐 그걸 한다고 해서 뭐 더 팔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이 기사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조폐공사 해외 현황 파악, 금은 제조, 재테크 가능 이렇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이런데 이제 조폐국들이 있죠. 조폐국에서 이거를 만들어요. 민트라 그러는데 민트 거기에다가 주화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액면가를 부여를 해요. 이론서에다가 보면 뒤에 보면은 이제 우리 제품에도 있는데 이런 거 있죠. 오늘 특가로 289만 나왔는데 여기 이거예요. 캐나다 메이플 2019 나오고 액면가를 여기서 적어요. 50달러, 캐나다 달러로 50달러 해가지고 액면가를 적어요. 여기 이제 이 돌아가신 죽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조상화가 여기 이제 있네요. 네.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다가 이제 금화를 만들고 그 나라의 조폐국에서 그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액면가를 부여해서 찍어내요. 그럼 이게 이제 돈이 되는 거예요. 돈. 금으로 만든 돈이에요. 그래서 금화가 되는 거예요. 은으로 만들면은 은화가 되겠죠. 요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 그거. 이거를 한국에서도 이제 하겠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좀 늦었죠. 우리나라 정도의 기술력이나 그게 되면은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이때까지는 이벤트성으로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매년 정기적으로 발행을 하겠다. 그런 내용을 지금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안 하던 짓을 하니까. 그리고 현금 없는 사회가 오니까 조폐공사에서 뭐 동전을 만들어서 매출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지폐를 많이 써서 쓸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전환을 해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예. 조폐공사도 뭐 살아남아야지. 뭐 별 수 있나요? 정부가 액면가가 표시된 법정 금화인 이른바 불리온 주화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제조한 순도 100%가량의 법정 금화를 통해 조폐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거는 뭐 누구도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명분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17일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 및 조폐공사와 함께 내년 초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법정 금화를 발행 중인 해외 국가 출장 등을 통해 발행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출장 갈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조사해도 되겠구만. 조폐공사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 용역도 진행한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내년 초 발표를 앞둔 경제정책 방향에 조폐산업 활성화 방안이 포함됐다며 정부와 함께 법정 금화 발행을 위한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정도 됐으면 이미 진행이 돼가지고 상당 부분 어느 정도의 과정에 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불리온 주화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기념주화의 일종이다. 기념주화 발행 주체는 한국은행, 한은이다. 기획재정부, 기재부 승인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폐공사가 제조한다. 앞서 한은은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및 누리호 발사 때 기념 금화를 발행했다. 다만 이는 국가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일회성 기념 주화였다. 행사 시기에 맞춰 일회성으로 발행하고 외형도 제각각인 일반 기념 주화와 달리 불리온 주화는 일반 동전 크기의 고유 문양과 액면 가격을 새겨 상시적으로 발행을 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한번 발행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디자인을 그대로 가요. 이 글이 굉장히 오랜 기간 가서 그 다음에 2021년도 후반기인가 그때 타입 2 해가지고 이게 나왔잖아요. 독수리가 날개를 움츠리고 있다가 날개를 쫙 펴가지고 나온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마다 그거에 맞게 기준이 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행을 한다는 거예요. 불리온 주화는 금이나 은, 백금 등으로 만들기 때문에 기금속
기금속 시세가 판매 가격에 반영된다. 액면 가격이 정해져 있지만 액면가와 상관없이 판매된다는 뜻이다. 해외에서는 입찰을 통해 기금속 시세에 따라 실시간으로 판매 가격이 달라진다. 주화 수집을 위해 국내외 수요뿐 아니라 실물 가격을 감안한 재테크로서의 투자 가치도 충분하다는 것이 조폐공사의 설명이다. 강경민 기자가 기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거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요런 거를 했을 때 아마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같이 단톡방을 통해서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죠. 그런 고민들을 나누고 얘기하고 하는 곳이 제 오픈 카톡방입니다. 오픈 카톡방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은 가격을 JP모건이 누르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인가요? 제가 볼 땐 진짜인 것 같습니다. 은 가격을 정말 많이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은은 치면 무섭게 칠 거예요. 2배까지는 금방 다이렉트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이제 진실에 접근해지잖아요. 그게 언제까지 누르고 있던 게 그렇게 누르집니까 그게? 한국에서 현금을 찾는 거를 인출을 굉장히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현금 1,000만 원을 한번 찾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무지무지 힘듭니다. 이 세상에 뭐 이런 게 있나? 내가 번 돈을 내가 돈을 찾겠다는데 왜 이렇게 까다롭지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현금 유통량이 급격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로 도매상, 부산의 범일동 도매상, 대구도 있고 도매상들이 있겠죠. 현금으로 금을 거래하는 그런 데서는 현금이 메말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이 필요하니까 금을 내다 팔게 되는 거고, 뭐 어쨌든 그런 현상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래 못 갑니다. 저거 괴리가 그렇게 벌어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훅 튀어버립니다. 그러면 싸게 살 수 있는 시간도 없어지는 겁니다. 강남의 아파트 값이 압구정 아파트가 60억이 넘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 다시 이제 얼마 전에 12억 하락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값은 지금 사상 최고가를 이제 갱신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죠. 옛날에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평당 5천만 원 넘었다. 평당 가격 1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나왔다. 진짜 금 가격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골드바 1kg 소매 판매 가격이 1억이 넘었다. 이게 곧 다가올 뉴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미리 이 기자들이 혹시 보고 있으면 쓰세요. 제 영상을 참고하셔도 되고, 골드 프라이스 이 가격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한국에서는 역사적인 금 가격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쓰면 돼요. 그래 전문가 소리 듣는 거지.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CBDC, 중국은 DCEP라고 그러거든요. DCEP랑 똑같은 거예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중국이 가장 지금 발전해 있는 거죠. 일부 도시에서는 그거를 상용화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CBDC를 이미. 중국은 안면 인식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길가를 지나간다, 지하철을 타고 간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안경을 쓰고 변장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의 인적 사항이 그 전광판에 다 뜰 정도로 지금 첨단화, 감시화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그런 CBDC는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화폐 개혁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이거는 거의 화폐 혁명 수준이거든요. 통화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4년 5년 전부터 계속 방송을 해왔고 준비를 꾸준히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가전 욕을 얻어먹으면서 이제 우리의 시대가 온 거죠. 비트코인이 폭등하고 주식이 폭등하고 폭락을 하는 동안 금값은 고요하게 쫙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상향을 하면서. 중앙일보 뉴스 가져왔습니다. 남조선 전 영토 평정 대사변 준비를 했대요. 전쟁, 현실적 실체, 김정은 집권 후 가장 강도 높은 대남척화 발언을 했대요. 가장 강도 높은 긴장 관계를 지금 만들어내는 척화 발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새해 벽두부터 2024년을 맞이하는 시기에 이런 발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무시무시한 문제가 되는 거죠. 올해는 뭔 일이 날 것 같아요. 뭔 일이 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달러 디마이스 봅니다. 미국 은행 시스템의 체계적인 폐쇄 및 인수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케빈 휴즈 작성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 은행 시스템이 조직적인 탈취와 탈취의 한가운데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뭔가 체계적인 폐쇄 및 인수가 이미 일어나고 있대요. 이런 뉴스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음모론으로 치부가 됐거든요. 근데 이 음모론으로 치부되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요. 현실화되고 있어.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은행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CBDC의 길을 닫기 위해 설계될 수 있습니다. CBDC도 한국도 이창용 총재가 말을 했죠. 예.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단계적으로 밟고 있는 거거든요. 예. 미국 달러가 구매력을 잃으면 브릭스 5개국이 이끄는 나머지 세계가 더 이상 달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비밀협정에 서명한 126개국이 더 이상 미국 달러를 받아들이지 않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자와 연구원은 금의 가치가 재평가되면 러시아와 중국이 상당한 양의 황색 금속을 보유하고 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스위스의 개인 금고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금이 두바이와 인도네시아로 매장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동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계속 금이 스태킹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뉴스들이죠. 이 모든 뉴스들이 한쪽을 탈달러와 달러 붕괴로 향해서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중국하고 러시아, 인도 이런 나라들의 중앙은행들이 지속적으로 금 보유고를 늘리고 있잖아요. 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브릭스 15개 국가들의 인구라든지 GDP 규모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터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막 들 정도예요. 왜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럽냐면은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는데 그냥 이 조금 쉬운 뉴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벼운 뉴스는 아닌데 문화일보 뉴스 가져왔습니다. 남조선 전 영토 평정 대사변 준비를 했대요. 전쟁, 현실적 실체, 김정은 집권 후 가장 강도 높은 대남척화 발언을 했대요. 가장 강도 높은 긴장 관계를 지금 만들어내는 적화 발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새해 벽두부터 2024년을 맞이하는 시기에 이런 발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무시무시한 문제가 되는 거죠. 노동당 전원회의 발언, 김정은의 발언이겠죠. 남조선 전 영토 평정 위한 대사변 준비, 핵전쟁 억제력 주저없이 중대한 행동 넘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발언입니다. 어쨌든 한국도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경제력으로는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지만 엄청난 지금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재래식 무기가 있다고 하지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칭이 아닌 비대칭이죠. 비대칭. 이거는 뭐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굉장히 또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